그리스인 조르바 챕터 6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났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펜을 너무 오래 잡고 있었던 탓에 오른손 바디가 뻣뻣했다. 손가락을 오므릴 수가 없었다. 붓다의 폭풍이 나를 엄습하여 내 육신을 지치고 텅 비게 만들어 놓고 떠난 것이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원고를 주었다. 그러나 그 원고를 읽을 힘도 읽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돌연한 영감의 돌풍은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언어에 감금되고 언어 위에 타락해 있는 그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비가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조르바는 집을 나가기 전에 화덕에다 불을 피워 놓았는데 나는 오전 내내 화덕 앞에 앉아 손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부드럽게 내리는 계절의 첫 빗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음습한 땅속의 두더지처럼 나의 두뇌는 둥근 머리통 속에 개켜 넣어진 채 쉬고 있었다. 나는 대지의 속삭임과 입놀림 그리고 미동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고 비가 내리면서 씨앗이 불어 터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하늘과 땅이 저 시원의 시간 마치 인간 남녀처럼 짝을 짓고 자식들을 낳던 때처럼 교합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해안을 덮쳐 핥아 갈증을 달래는 바닷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행복했고 그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행복을 체험하는 동안에 그것을 의식하기란 쉽지 않다. 오직 행복한 순간이 과거로 지나가고 그것을 되돌아볼 때에만 우리는 갑자기 이따금 놀라면서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깨닫는다. 그러나 이 크레타 해안에서 나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청난 갈증으로 으르렁대는 검푸른 바다는 아프리카 해안까지 펼쳐져 있었다. 뜨거운 남풍 리바스가 수시로 불었다. 멀리 자결하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아침이면 바다에선 수박 냄새가 났고 한낮이면 안개 덮인 채 잠잠했는데 가벼이 찰랑이는 물결이 흡사 어린 젖가슴 같았다. 저녁이 되면 바다는 한숨을 쉬며 장밋빛이 되었다가 자줏빛, 포도주빛, 그리고 짙푸른 색깔로 변해갔다. 오후에 나는 아리고 온 밝은색 모래를 한 줌 쥐었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따뜻하고도 부드러운 촉감을 즐겼다. 손은 우리의 인생이 새어나가다 이윽고 사라지고 마는 모래시계였다. 손 그 자체도 사라져갔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르바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순간은 관자놀이가 뻐근하도록 행복했다. 나는 4살 먹은 내 진려 알카와 장난감 가게를 들여다보던 순간을 떠올렸다. 섣달 금음날이었다. 꼬마는 나를 돌아보며 이런 비범한 말을 했다. 도깨비 삼촌, 내 머리에 뿔이 나서 너무 좋아요. 나는 놀라고 말았다. 인생이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뿌리를 깊이 내리다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흡사한 것인가. 순간 나는 먼 도시의 박물관에서 보았던 흑단으로 깎은 붓다의 모습을 생각했다. 7년의 고뇌 끝에 해탈한 붓다의 지고한 희열에 찬 모습을 새긴 것이었다. 아마 양쪽은 핏줄이 부풀어 오르다 못해 피부 위로 툭 붉어져 나와 용수철 같은 2개의 억센 나선형 뿔이 되어 있었다. 오후 늦게 비가 그치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나는 배가 고팠고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기뻤다. 이제 조르바가 돌아와 불을 지피고 우리 나날의 의식인 요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노릇이 바로 이거죠. 조르바는 냄비를 불에 얹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연병할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먹는 짓거리 또한 끝없는 전쟁이지요. 이 크레타해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깨달았다.
조르바는 두 개의 바위 사이에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장만했다. 먹고 마시면서 대화는 생기를 더해갔다. 마침내 나는 먹는다는 것은 숭고한 의식이며 고기, 빵, 포도주는 정신을 만드는 원료임을 깨달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온 조르바도 먹고 마시기 전에는 사람이 둔하고 하는 말에도 힘이 없었다. 그럴 때는 내가 그에게 말을 채근했다. 그의 동작도 굼뜨고 거북살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엔진에 연료를 채우고 사기면 그의 몸이라는 기계는 다시 생기를 되찾고 속력이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눈에는 불이 켜지고 지난 일들이 다시 그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왔으며 발에는 날개가 달린 듯이 춤을 추었다.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가를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어요. 혹자는 먹은 음식을 비계와 똥을 만들어내고, 혹자는 일과 좋은 기분을 만들어내고, 혹자는 신을 만들어낸다나 어쩐다나 합디다. 그러니 인간에게 세 부류가 있을 수밖에요. 두목, 나는 최악의 인간도 최선의 인간도 아니요. 중간쯤에 들겠죠. 나는 내가 먹는 걸로 일과 좋은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는 장난기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두목, 당신은 말이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먹는 걸로 신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괴로워하는 거고, 까마귀에게 일어났던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에게 일어난 일이라니 그게 뭡니까 조르바? 말씀드리지요. 원래 까마귀는 까마귀답게 점잖고 당당하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까마귀에게 비둘기처럼 거들먹거려 보겠다는 생각이 난 거지요. 그 이후로 이 가엾은 까마귀는 제 보법을 몽땅 까먹어버렸다지 뭡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기껏해야 절뚝절뚝 걸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갱도를 나오는 조르바의 발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내 쪽에서 다가오는 그가 보였는데 얼굴은 시무룩하고 두 팔은 양옆으로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별일 없었죠, 두목? 그가 힘없이 말했다. 수고했어요, 조르바. 오늘 일은 어땠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겠어요.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그는 구석에서 뗄나무 한 아름을 안고 밖으로 나가 두 개의 바위 사이에다 나무를 교묘하게 쌓고는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오지 그릇을 그 위에 올리고 물을 부은 다음 양파, 토마토, 쌀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식탁에 상보를 깔고 보리빵을 넓적넓적 썰어놓은 다음 아나그노스티 영감이 우리가 도착한 날 보내주었던 무늬 있는 잔에다 포도주를 그득그득 따라 놓았다. 조르바는 냄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길을 들여다보면서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들이 있었어요, 조르바? 내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그가 나를 돌아다보았다. 난데없이 그건 왜 묻습니까? 딸아이가 하나 있지요. 결혼했나요? 조르바가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어요, 조르바? 말이 말 같지 않아서요. 아, 물론 그 애도 결혼했지요. 멍청이가 아니니까. 칼키티체 지방 프라비슈타 근방에 동광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죠. 어느 날 아우 얀니에게서 편지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참, 내게 아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군요. 야가 빠진 토박이 고리대금업자에다 위선적인 예수쟁이, 그야말로 사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랄까? 지금은 살로니카에서 식품점을 하고 있죠. 편지왈. 알렉시스 형님, 형님의 딸 프로소가 엇길로 들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애인이 있는데 그놈의 아이까지 하나 가졌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는 끝날 겁니다. 나는 마을로 쳐들어가 이 애의 목줄을 끊어놓을 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르바? 조르바는 어깨를 한번 들었다 놓았다. 아이고 계집애들이란. 하고 나서 편지를 찢어버렸지요. 그는 쌀을 한 차례 휘젓더니 소금을 넣고는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잠깐만,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부터랍니다. 두어 달 후에 멍청한 아우에게서 두 번째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 멍청이의 사연왈, 형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가문의 명예는 안전하니 형님도 떳떳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사내는 프로소와 결혼했습니다. 조르바가 나를 돌아다보았다. 그가 문 담배 불빛으로 반짝이는 두 눈이 보였다. 그는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이고 사내들이란. 그가 더할 나위 없는 경멸을 실어 중얼거렸다. 잠시 후에 그가 말을 계속했다. 여자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한다는 짓이 처음 만난 사내와부터 새끼를 까놓는 게 고작이요. 사내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내들이란 그 덫에 걸리고 맙니다. 내 말 명심해둬요, 두목. 그가 냄비를 불 위에서 내렸다. 바야흐로 우리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조르바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무엇인가가 그의 기분을 언짢게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고 말았다. 석유 등잔의 불빛으로 나는 그의 눈에 어린 근심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다. 조르바,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군요. 자, 말해보세요. 깡그리 털어놔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테니까. 조르바는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약돌을 하나 줍더니 약간 힘을 실어 창밖으로 던졌다. 돌 가지고 왜 그래요? 말을 하라니까. 조르바가 주름살 투성이인 목을 쑥 내밀었다. 두목, 나를 신용하십니까요? 그가 근심으로 가득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물론 하지요, 조르바. 조르바라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르칠 턱이 없어요. 그르치려고 해봐야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당신은 사자나 이리 같다고나 할까? 그런 맹수에게 양이나 나귀 같은 처신은 해봐야 안 됩니다. 천성이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머리끝에서 손톱끝까지 조르바라는 것입니다. 조르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까 조르바, 당신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모,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오. 내게 용기를 좀 주시오. 그저 해나가기만 하면 돼요. 조르바의 눈이 다시 빛났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군. 그가 말을 꺼냈다. 요 며칠 동안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나 짜고 있었어요. 미친놈 같은 생각인데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걸 꼭 내게 물어봐야 하나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생각을 실행하는 것. 조르바가 황새처럼 목을 내리고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쉽게 말씀해 주시오, 두목. 우리 갈탄을 캐러 여기 온 거 아니었어요? 갈탄은 남의 일 꼬치꼬치 캐묻기 좋아하는 촌놈들에게 들려줄 핑계지요. 이런 핑계가 있어야 촌놈들은 우리를 근사한 청부업자쯤으로 보고 인사랍시고 토마토를 던지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게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르바? 조르바는 넋이 나가버린 사람 같았다. 그는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엄청난 행복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확신이 든 모양이었다. 내게로 확 다가들어 어깨를 붙잡았다. 춤추시겠소? 춤춥시다. 그가 내게 졸랐다. 싫습니다. 싫다고요? 그는 어리둥절해진 채 두 팔을 양옆으로 툭 떨구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그럼 나 혼자 추겠소, 두목.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시오. 받아버리지 않게 말이오. 그가 펄쩍 뛰어 오두막을 뛰쳐나가 신발과 코트와 조끼를 벗고 바지가랑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고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엔 갈탄이 시커멓게 묻어 있었고 눈의 흰자위는 번쩍거렸다. 이윽고 그는 춤에다 몸을 맡기고 손뼉을 치는가 하면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발끝으로 도는가 하면 무릎을 꿇었다. 다리를 구부리고 다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흡사 곰으로 만든 사람 같았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한 도약을 계속했다. 마치 자연의 법칙을 이겨내고 날아가고 싶은 듯했다. 그의 늙은 몸속에 육신을 이끌고 올라 어둠 속의 유성처럼 같이 날아가 버리려 용을 쓰는 영혼이 하나 있는 것 같았다. 그 영혼은 오래는 공중에 머물 수 없어서 도로 땅에 떨어지고 마는 몸을 뒤흔들었다. 다시 사정없이 몸을 뒤흔들어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이 솟구쳤지만 그 불쌍한 육신은 도로 떨어지며 헐떡거릴 뿐이었다. 조르바는 상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은 놀라우리만치 비장했다. 소리도 더 이상 지르지 않았다. 이를 악문 그는 불가능을 성취하려고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었다. 조르바, 조르바, 그만하면 됐어요. 됐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의 늙은 육신이 그 난폭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서 수천 조각으로 찢기는 바람에 사방으로 날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내 고함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조르바에게 어찌 지상에서 지른 내 고함 소리가 들릴 수 있으랴. 이미 오장육부까지 새가 되어버린 사람인 것을. 나는 불안한 시선으로 그의 거칠고 결사적인 춤을 쫓았다. 어렸을 때 나는 내 상상을 마음대로 펼치다 나 자신까지도 믿게 된 허무맹랑한 거짓말들을 친구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너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학교의 꼬마 친구 하나가 이렇게 물었다. 즉석에서 나는 신화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을 덧붙여 갈수록 나는 더 믿게 됐다. 우리 할아버지는 흰 수염을 날리던 분으로 고무 구두를 신고 다니셨어.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리 집 지붕에서 펄쩍 뛰어오르셨는데 떨어져 땅에 닿자마자 공처럼 튀었지. 차차 더 높게 튀어 우리 집보다 더 높게 튀시더니 드디어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셨단다. 이 신화를 만들어낸 다음에 조그만 성메나스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려진 성화벽 아래에 설 때마다 애들에게 그걸 가리키며 말하곤 했다. 봐, 저기 고무구두를 신은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잖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조르바를 보며 나는 나의 그 유치한 이야기 속에 다시 무섭게 빠져들어 조르바가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조르바, 조르바, 이제 그만 됐어요. 내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마침내 조르바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행복에 젖어 빛나고 있었다. 잿빛 머리카락은 이마에 들러붙었고 갈탄가루와 뒤섞인 땀방울이 뺨과 턱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걱정스러워하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좀 살 것 같군. 피를 좀 뽑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화덕 앞에 앉아 말끔하게 씻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신이 뻗쳐 그렇게 춤을 추었어요? 두목, 도리가 있습니까? 너무 기뻐서 숨이 꽉 막혔어요. 어떻게라도 분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근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말로? 흥. 뭐가 그렇게 기뻤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뭐가 기쁘다뇨? 조금 전에 두목,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말하기를 그 뭐시기냐? 그건 그냥 헛말인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말인가요? 당신은 우리가 여기 온 건 갈탄을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틈을 내어 노닥거리고 온 것이고 핑계를 만들고 거드름을 피워 마을 사람들이 돌아버린 자식들이라고 토마토 던지는 짓 따위는 못하게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만 남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웃고 즐기자는 것 아닌가요? 내 말이 틀렸소? 맹세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바라는 것도 그거였는데 내 마음을 나도 몰랐던 거예요. 나도 이따금 갈탄 생각도 했습니다만 늙은 부블리나에다 당신 생각까지 하다 보니 뭐가 뭔지 몰라 오락가락 했지요. 갱도를 팔 때는 오냐 내가 바라는 건 탄이다 하고 나 자신에게 다짐했지요. 그래서 대가리에서 발뒤꿈치까지 몽땅 갈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이 끝나고 저 늙은 것과 시시덕거릴 때는 에라 모르겠다. 갈탄자루나 두목 같은 건 늙은 것이 목에다 두른 댕기로 목이라도 메어버리고 조르바 역시 목이나 메어라. 아 글쎄 이런답니다. 그러나 혼자 있게 되고 아무 할 일이 없으면 두목 당신을 생각하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조르바 이놈의 자식아 창피한 줄 알아라. 저렇게 착한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 돈을 우려먹다니. 이놈 조르바 그따위 썩어 빠진 짓을 언제까지 할 참이냐. 이제 너라면 신물이 다 넘어온다. 두목 지금까지니까 말씀입니다만 나는 원래 중심을 잘 못 잡는 놈입니다. 악마는 이쪽에서 당기고 하느님은 저쪽에서 당기지요. 한중간에서 나는 두토막으로 끊어지고 말아요. 고맙게도 두목께서 위대한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제 나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나는 깨달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배가 맞았어요. 자, 건배합시다.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넘겨줘요. 먹어 치웁시다. 조르바는 미간을 비비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가 남긴 저녁이 아직 조그만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다. 그의 긴 팔이 음식을 그려잡았다. 두목 먹어도 되지요? 나는 또 배가 고파졌어요. 그는 빵 한 조각과 양파와 올리브 한 움큼을 쥐었다. 그는 개걸스럽게 먹으며 호리병을 땄다. 호리병을 입술에 닿지 않게 들어올리고는 붉은 포도주를 목구멍에 콸콸 들이부었다. 조르바가 입맛을 다셨다. 배가 찬 것이다. 좀 낫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내게 윙크를 보내고 나서 물었다. 좀 웃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오? 나라는 놈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내 속에는 소리치는 악마가 한 마리 있어서 나는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감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면 이놈이 소리칩니다. 춤춰. 그러면 나는 춤을 춥니다. 그러면 숨통이 좀 뚫리지요. 칼키디체에서 우리 꼬마 드미트라키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조금 전처럼 춤을 추었지요. 친척과 친구들이 달려들어 시체 앞에서 춤추는 나를 말렸어요. 조르바가 돌아버렸군. 조르바가 미쳐버렸어.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더군요. 하지만 그때 춤을 추지 않았더라면 정말 미치고 말았을 겁니다. 너무 슬퍼서죠. 그게 내 첫 아들인데다 3살 때 죽어 나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두목, 이제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요? 젠장. 아니라면 내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압니다, 조르바. 이해하고 말고요. 당신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은 그때 나는 러시아에 있었지요. 그래요. 광산. 그렇지. 노보르시크스에서 동광일을 하느라 러시아에 가 있었지요. 러시아 말은 대여섯 마디 일하는데 필요한 정도밖에 몰랐어요. 예, 아니요, 빵, 물, 사랑한다, 오너라, 얼마요. 그러나 나는 러시아 친구 하나를 사귀었지요. 철저한 볼시비키였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항구에 술집으로 갔지요. 둘이서 보드카 몇 병을 까고 나면 세상이 돈짝만해집디다. 한 번은 배가 맞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지요. 그놈은 러시아 혁명 중에 있었던 일을 내게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나도 그때까지 일을 그 친구에게 하고 싶었지요. 우리는 잔뜩 마시고 형제처럼 다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손짓 발짓으로 대충 합의를 봤어요. 그 친구가 먼저 말을 한다. 내가 듣다가 못 알아먹겠으면 곧바로 그만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그 친구는 벌떡 일어나 춤을 춘다. 두목,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 친구는 내게 하고 싶은 말을 춤으로 추었어요. 나도 똑같이 했습니다. 입으로 하지 못하는 말을
발로 손으로 배로 하고 괴성을 섞어 질렀습니다. 하이 하이 호플라 호에이. 러시아 친구 차례였습니다. 어쩌다 총을 들게 되었는지, 전쟁이 어떻게 터졌는지, 어쩌다 노브로시스크로 굴러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도리가 없죠.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러시아 친구가 펄쩍 뛰어올라 춤을 춥니다. 꼭 미친놈처럼 추더군요. 그 손과 발과 가슴과 눈을 보고 있으면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노보르시스크로 굴러들어온 경이며 몰려다니며 상점을 턴 이야기, 민가로 뛰어들어가 여자들을 덮친 이야기를 죄다 하는 겁니다. 처음엔 여자들이 악을 쓰며 손톱으로 제 얼굴도 핥히고 남자들도 핥히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눈을 감고 감청 소리를 올리더라나요? 여자인데 별 수 있겠어요? 러시아 친구가 끝내자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되었지요. 내가 겨우 서너 마디 했나 싶을 때 이 러시아 친구 아마 좀 맹하거나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인간이었던지 소리를 질러요. 그만! 나도 그 순간을 기다렸죠. 나도 벌떡 일어서서 의자와 식탁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춤을 추었죠. 아, 우리 불쌍한 두목. 사람들은 아주 푹 가라앉아 있어요. 제기랄. 몸은 벙어리가 만들어버리고 주둥이만 나불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주둥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둥이가 당신한테 뭘 알려줄 수 있어요? 아, 당신도 보셨어야 하는데 그 러시아 친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몸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잘 알아들었는지. 나는 내 불행을, 내 편력을 춤으로 추었습니다. 내가 몇 번 결혼한 사람인지, 내가 한 짓, 돌장이, 광부, 행상, 옹기장이, 의용군, 산투르장이, 복근 호박씨 장수, 대장장이, 밀수꾼, 감옥에 들어간 사연, 탈출한 이야기, 러시아로 굴러들어온 경위 등등. 맹한 친구였지만 내가 표현한 건 모조리 알아들었지요. 내 발, 내 손이 말을 했고 내 머리카락, 내 옷도 말을 했지요. 허리에 차고 있던 나이프까지 말을 했어요. 내가 마치자 그 거구의 돌머리가 나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또 한 번 보드카를 철철 넘치게 따랐지요. 그러고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했답니다. 날이 샐 무렵 우리는 헤어져 비틀거리며 잠자리로 들었지요. 그러고는 밤에는 또 만났습니다. 웃어요. 두목. 내 말을 못 믿겠어요? 속으로는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신드바트 같은 뱃놈이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어 춤으로 이야기를 하다니 그게 어디 될 법한 일인가? 내 맹세코 말하거니와 신과 악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당신은 졸린 모양이군요. 너무 나약해요. 스태미너가 없어요. 가요. 가서 주무셔. 내일 이야기 다시 하고요. 내게 계획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내일 이야기하죠. 나는 담배 한 대 더 피우겠어요. 바다에라도 한바탕 들어갔다 나올까 봐요. 불이라도 붙은 것 같은데 꺼야지요. 안녕히 주무시길.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나는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걸레를 찾아 내가 배운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깡그리 치우고 조르바라는 학교에 들어가 저 위대한, 저 진정한 알파벳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하는 길은 사뭇 달라질 것이다. 내 모든 감각을 완벽히 단련함으로써 또한 온몸도 그렇게 함으로써 몸이 즐기고 몸이 이해하게 되리라. 달리기를 배우고 씨름을 배우고 수영을, 승마를, 조정을, 운전과 사격을 배우리라. 내 영혼을 육신으로 채우리라. 내 육신을 영혼으로 채우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저 영원한 두 적대자가 내 안에서 화해하게 만들리라.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은 채 완전히 허비되고 있는 내 인생을 생각했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별빛으로 조르바의 모습을 겨우 분간할 수 있었다.
그는 밤새처럼 바위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부러웠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조르바다. 나는 생각했다. 그의 길이 옳은 길이다. 지금 세상이 아닌 좀 더 원시적이고 창조적인 시대였다면 조르바는 한 종족의 주장쯤은 넉넉히 했으리라. 그는 앞장서서 도끼를 들고 세계를 열었으리라. 아니면 성들을 순회하고 유명한 음유 시인이 되어 모든 사람이 그의 목에 목을 매게 만들었으리라. 이 척박한 시대를 만난 조르바는 줄인 이리처럼 울타리 주위를 배회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심한 먹물에 어릿광된 노릇이나 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조르바가 보였다. 그는 옷을 벗어 자갈밭에다 던지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희미한 달빛으로 나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커다란 머리가 수면 위로 솟구쳤다 사라지곤 했다. 이따금 그는 소리를 지르다 개처럼 짖다 말처럼 힝힝거리다 수탉처럼 꼬꼬대거렸다. 이 텅 빈 밤에 그의 영혼은 동물들의 친척이 되어 있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결 가뿐해 보이는 조르바가 웃으며 다가와 내 발을 잡아당겼다. 일어나요 두목. 내 계획 좀 들어보지 않으려오?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어요. 그는 터키 사람처럼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더니 설명하기 시작했다. 산꼭대기에서 해안까지 고가 케이블을 설치하면 그걸 이용해 갱도를 버틸 목재를 운반하고 남은 것은 건축용 목재로 팔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수도원 소유인 소나무 숲을 빌리기로 결정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운반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노새도 넉넉하게 조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조르바는 케이블과 탑과 도르를 이용하여 운반도를 만들 구상을 한 것이었다. 설명을 마치고 그가 물었다. 좋소? 설명하시겠소? 하지요 조르바. 좋아요. 나는 화덕에 불을 지피고 주전자를 올려 내 커피를 준비한 다음 내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용단을 끌어다 발을 덮어주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갔다. 오늘 새 갱도를 열게 됩니다. 내가 아주 근사한 광맥을 잡았어요. 진짜 검은 다이아몬드예요. 나가면서 그가 한 말이었다. 나도 붓다에 대한 원고를 펼쳐 나의 갱도를 파들어갔다. 나는 하루 종일 썼다. 쓰면 쓸수록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내 감정은 안도, 긍지, 혐오감으로 착잡했다. 그러나 나는 원고를 끝내는 대로 묻고 봉해버리면 해방된다는 생각에서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배가 고팠다. 그래서 건포도와 아몬드 몇 개, 빵 한 조각을 먹었다. 나는 조르바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의 모든 것을, 거침이 없는 웃음, 친절한 말, 맛있는 요리를 기다렸다. 그는 저녁에 돌아와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먹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그만 나무 몇 개를 바닥에다 꽂고 그 위에다 끈을 하나 걸더니 이 장치를 박살내지 않을 적당한 경사를 구하려고 이 모조 도르래에다 성냥을 매달아 보았다. 그러고는 설명했다. 경사가 너무 급하면 우리는 말짱 거덜나는 겁니다. 정확한 경사를 구해야 해요, 두목. 그러자면 머리와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주는 얼마든지 쏘만 글쎄 머리는 좀 어떨지. 내가 웃으며 농을 걸었다. 조르바도 웃음을 터뜨렸다. 두목머리도 이제 제법 돌아가는 모양이네요. 그가 다정한 눈길을 내게 던졌다. 쉬려고 앉으면서 그는 담배에다 불을 붙였다. 다시 기분이 좋아진 그는 갑자기 말이 많아졌다. 이 고가 케이블이 제대로만 맞아떨어지면 숲을 깡그리 베어내릴 수 있습니다. 목재소를 하나 차리고 판자, 기둥, 비계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돈방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도 3개짜리 배도 한 척 만들고 보따리 싸서 모든 걸 등지고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먼 이국의 항구의 여자, 거리, 불빛, 거대한 빌딩, 공장, 배가 조르바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두목, 나는 벌써 대가리 꼭대기가 하얗게 새어있고 이빨도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당신은 젊으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감히 선언합니다만 나이 먹을수록 나는 더 거칠게 살 겁니다. 어느 놈도 사람이란 나이를 먹으면 침착해진다는 소리를 못하게 할 겁니다. 죽음이 오는 걸 보고는 목을 쑥 내밀고 날 잡아 잡수 그래야 천당 가지 이런다는 것도 안 될 말이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는 반항합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해야 하니까요. 그는 일어나서 산투르를 내려들고는 중얼거렸다. 이리 오너라 이 도깨비 같은 거사. 말 한마디 없이 벽에 걸려 뭐랬니? 어디 내 노래 좀 듣자. 조르바가 산투르를 싼 천을 벗길 때에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놀림은 아무리 봐도 실증나지 않았다. 그는 자줏빛 무화과 껍질이나 여자의 옷을 벗기는 것처럼 곰살맞았다. 그는 산투르를 무릎 위에다 놓고 허리를 굽히고는 현을 어루만졌다. 부를 노래를 의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을 뜨라고 어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독에 지친 방황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구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노래를 한 곡조 부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셈인지 노래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노래를 포기하고 새 곡을 골라 잡았다. 산투르의 혀는 노래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아니면 고통스러운 듯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조르바가 벽에 기대 앉아 미간을 문질렀다. 어느새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상전 앞에 주눅이 든 사람처럼 산투르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하고 싶지 않다는군요. 하고 싶지 않대요. 그는 산투르가 사나운 짐승이어서 행여나 물릴세라 조심스럽게 다시 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벽에다 걸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 억지로 시키지는 말아야지요. 우리는 다시 바닥에 앉아 불 속을 뒤져 밤알을 찾아내고 잔을 포도주로 채웠다. 그는 껍질을 까 알밤을 내게 주면서 끊임없이 마셨다. 이해가 가요, 두목?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만물에 영혼이 있는 것 같은 것이 나무도 돌도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도 밟고선 이 돼지도 두목 모든 삶을 그래요. 글자 그대로 만물의 말입니다. 그가 잔을 들었다. 두목, 당신의 건강을 위해 잔을 비우고는 다시 채웠다. 인생이란 본시 추잡한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추잡한 것. 꼭 저기 늙은 부블리나 같다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두목, 내 말 좀 들어보쇼. 웃을 일이 아니오. 인생이란 늙은 부블리나와 아주 똑같습니다. 늙었지요? 그래요. 하지만 묘미가 없지 않아요. 사람을 껄떡 넘어가게 하는 쪽으로는 아주 조예가 깊다니까요. 눈을 감으면 20살짜리 계집을 안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말지요. 맹세코 말하지만 불 끄고 그 짓을 할 때 저 늙은 것은 영락없는 20살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반문하겠죠? 무르익다 못해 쉬어터진 여자 아니냐. 어디 좀 많이 방탕하게 살고 어디 한두 명하고 놀아놨냐. 제독, 선원, 군인, 농부, 유랑극단 단원, 목사, 신부, 경찰관, 학교선생, 치안판사. 그래서 뭐요?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저 여자는 금방 잊어버려요. 저 늙은 갈보가 그렇다고요. 옛날의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할 때마다 달라져요. 절대 농담 아닙니다. 할 때마다 다정한 비둘기가 되었다가 순결한 백조가 되었다가 상큼한 종달새가 되었다가 그리고 낯빛을 불켜요. 그래요. 정말 그런다고요. 처음 하는 것이냐 낯빛을 불키고 파르르 떨어요. 두목, 여자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를 동물이지요.
1000번을 깔려도 1000번을 처녀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죠. 나는 그를 놀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조르바, 앵무새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놈만은 당신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을 제잘거리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제7 천당에 오를 때마다 카나바로 카나바로 하고 지저대는데 화도 안 납니까?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교육을 좀 시켜 조르바 조르바 하고 소리치게 하면 금상첨화가 아닌가요? 저런 엉터리 수작 같으니. 조르바가 그 큰 손으로 자기 귀를 문지르며 소리를 질렀다. 목을 비틀어버린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앵무새란 놈이 카나바로 이름을 부르는 게 기분 좋은 걸 어쩝니까? 밤에 저 늙은 죄인은 앵무새 3장을 침대 머리에다 걸어놓습니다. 이 작은 악마에겐 어둠을 뚫어보는 힘이 있어서 둘이서 기분 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카나바로 카나바로 하고. 내 맹세코 말씀 올립지오만 두목 쓰레기 같은 책만 잔뜩 집어넣어 놓은 당신 머리가 이해할 턱이 없겠소만 이건 정말 맹세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발에는 에나멜 장화가 척 신겨지고 머리에는 깃털 모자가 씌워지고 보드라운 수염에서는 파출리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저녁, 마카로니 드세요. 나는 진짜 카나바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수천 발의 총탄을 맞은 역전의 기함에 척 올라 떠나가는 겁니다. 보일러에 불을 땡겨 포격 개시. 조르바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만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두목, 나를 용서해 주셔야겠소. 아무래도 나는 우리 알렉시스 할아버지랑 닮았어. 하느님께서 그의 유택을 지켜주시기를. 할아버지는 100살 되던 해에 문 앞에 앉아 우물로 물 길러가는 처녀아이에게 추파를 던지고 했지요. 그러나 시력이 좋지 않아 똑똑히 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처녀아이를 가까이 오라고 불렀지요. 어디 보자. 내가 누구더라? 마스트란도니 집딸 크제니오예요. 가까이 오너라. 어디 좀 만져보자. 올해도 겁낼 것 없느니라. 처녀아이는 예의에 맞는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다가갑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육감적으로 얼굴을 쓰다듬지요. 그럴라 치면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내가 언제 할아버지께 여쭤보았지요. 얘야, 내가 저렇게 많은 계집 아이들을 남겨놓고 죽어가는데 울지 않게 생겼니? 휴,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말씀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아시오? 나는 이따금 이렇게 한탄하지요. 아, 제기랄. 참한 계집들은 나 죽을 때 몽땅 죽어버렸으면. 하지만 그 잡것들은 계속 살아있을 거고 여전히 뜨끈뜨끈하게 재미보고 사내들은 그런 것들을 끼고 주물럭거리겠죠. 나는 그것들이 밟고 다닐 흙이 되어 있을 텐데. 그는 다시 불 속에서 알밥 몇 개를 꺼내어 껍질을 깠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마시면서 큼직한 토끼 2마리처럼 오독오독 밤을 씹어먹었다. 바다가 포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